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젊은 시절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팔도를 유람하던 암행어사 시절에 겪었던 아주 기이하고도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그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의 공기는 아직도 코끝에 생생합니다. 제가 평안도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던 때였지요. 마패를 품에 숨기고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대여섯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땅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더군요. 보찜을 진 제 그림자가 아이의 발치에 닿자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님, 신발 밑창에 묻은 붉은 진흙을 보니 저 너머 도깨비 골짜기에서 오셨군요. 그런데 왜 발걸음은 장정 셋이 걷는 것보다 무거우십니까? 등 뒤에 보찜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 품은 쇠조각이 무거운 모양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에 서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가슴 속에 품은 쇠조각이라니요. 그것은 임금님이 하사하신 마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찌 그런 눈미를 가졌는지 저는 그만 자리에 멈춰 서서 아이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얘야, 내가 어찌 나의 품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 흙이 도깨비 골짜기의 것인지는 또 어찌 알았고? 제가 묻자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으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기묘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도깨비 골짜기에 흙은 철분 성분이 많아 유독 붉고 찰기가 있지요. 그리고 나그네님이 걸으실 때마다 오른쪽 가슴께에서 둔탁한 금속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일반적인 엽전 꾸러미라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을 텐데 이건 묵직하게 가라앉는 소리더군요. 그런 소리를 내는 건 나라의 관인이나 마패뿐이지 않겠습니까?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걸음걸이와 소리만으로 정체를 짐작하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대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을에 돌던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주며 얻어먹는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를 이 황량한 길바닥에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제가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쳤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길을 떠나겠느냐? 맛있는 밥과 따뜻한 잠자리를 약속하마. 대신 너의 그 명석한 두뇌를 이 나라의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써주어야겠다. 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제가 내민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그 아이 보기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보기를 데리고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첫 번째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고을의 부유한 상단에서 하룻밤 사이에 황금 50냥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상단주는 자신의 집에서 부리던 머슴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관가에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머슴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었지만 상단주는 머슴의 방에서 황금 한 덩이가 나왔다며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기와 함께 상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상단주는 거만한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지요. 저는 그저 지나가는 선비라 속이고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갑자기 상단주의 신발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상단주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이 집에는 쥐가 참 많지요?
어젯밤에도 쥐들이 창고 근처에서 아주 소란을 피웠을 것 같습니다. 상단주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쥐라니, 우리 집은 매일 청소를 해서 쥐 한 마리 얼씬 못한다. 그런 소리는 관두고 이 머슴놈이 훔쳐간 나머지 돈이나 찾아내라고 해라. 보기는 빙긋 웃으며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죠. 아저씨, 저 상단주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 신발장에 있는 장화 밑바닥에 쥐 오줌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안 어디에도 쥐의 흔적은 없습니다. 오직 저 상단주가 어젯밤 몰래 다녀온 비밀스러운 장소에만 쥐가 득실거린다는 뜻이죠. 저는 보기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는 즉시 상단주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상단주가 걷는 발걸음의 깊이를 보고 그가 무거운 물건을 어디에 숨겼는지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상단주의 집 뒤편, 오래된 폐우물 안쪽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음을 알아낸 것이죠. 결국 저는 마패를 꺼내들고 어사출두를 외쳤습니다. 상단주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지요. 조사 결과 상단주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돈을 스스로 숨기고 머슴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방류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어린 보기의 영특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후로 보기는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팔도강산을 누비며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보기는 복잡한 치정사건부터 살인사건까지 제가 보지 못하는 미세한 증거들을 찾아내어 명쾌하게 해결하곤 했죠. 하지만 우리의 여정이 늘 즐거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보기의 재능이 알려질수록 그를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세력들도 늘어갔으니까요. 특히 한양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체 모를 어사가 귀신 같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소문이 돌아 우리를 제거하려는 자객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보기가 10살이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의 한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유독 분위기가 음산했죠. 마을 사람들은 낮에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지인을 경계했습니다. 수소문해 보니 그 마을의 현감이 부임한 이후로 젊은 여인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이 모든 일이 산속에 사는 구미호의 소행이라며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마을 어귀의 숲을 한 바퀴 돌고 오더니 제게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산에는 여우 따위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살점이 썩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관아 쪽에서 불어오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라니요. 백성을 지켜야 할 관아가 여인들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날 밤 조심스럽게 관아의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속에 숨어버린 어두운 밤이었지요. 보기는 앞장서서 걸으며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구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머리에 꽂는 비녀의 장식 조각이었습니다. 구슬을 따라간 곳에는 현감의 비밀 서재가 있었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내려가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라진 여인들이 그곳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감은 괴상한 술법에 빠져 여인들의 기운을 빨아들여 장생불사를 꿈꾸는 미친 자였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덮치려던 찰나 미리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현감은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죠. 암행어사 나부랭이가 어린 놈 하나를 믿고 여기까지 오다니 제 무덤을 스스로 팠구나. 이 아이는 특별한 제물로 쓰기에 아주 좋겠어. 그 눈동자가 아주 탐나는구나. 현감의 명령에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보기를 등 뒤로 숨기고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기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제 걱정은 마시고 저 왼쪽 벽에 세 번째 촛대를 돌리세요. 저곳이 이 지하실의 환기구이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축입니다. 저는 보기의 말을 믿고 사력을 다해 그곳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촛대를 힘껏 돌리자 굉음과 함께 천장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전체가 흔들리며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저는 그 틈을 타 보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달렸습니다. 간신히 관아를 빠져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무너지는 관아를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이 파렴치한 현감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노라.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살아남은 여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감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끌려나와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보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재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에 깊은 고뇌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숙소 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인가요?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고 날카롭단다. 하지만 곪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썩어버리듯이 세상의 비리도 밝혀내지 않으면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지. 너는 지금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는 의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란다. 보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의 공로를 치하하며 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기를 정식으로 입양하여 교육하고 나라의 큰 일꾼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했습니다. 현감의 뒤를 봐주던 한양의 권력자들이 우리가 한양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를 없애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지날 때마다 화살이 날아들고 숙소에는 자객들이 침입했습니다. 보기는 그럴 때마다 귀신 같은 감각으로 위험을 먼저 감지해냈습니다. 길바닥에 꺾인 나뭇가지 하나, 새들의 갑작스러운 비상,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향기 등을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했죠. 하지만 어린아이의 몸으로 계속되는 긴장과 도피 생활은 보기를 지치게 했습니다. 한양을 불과 수십 리 앞둔 어느 주막에서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안개가 짙게 끼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에는 절대 잠들지 마세요. 안개 속에서 죽음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요. 이번에는 여태까지와는 다른 아주 강력한 적이 오고 있어요. 저는 보기의 말에 칼을 옆에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보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를 뚫고 나타난 자들은 평범한 자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북방에서 활동하던 전문 살수 집단인 흥랑단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살수가 주막을 포위했고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는 보기를 주막 뒤편 숲으로 도망치게 하고 홀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가거라, 보기야. 한양 도성으로 가서 이 서찰을 이판 대감께 전해라. 그러면 내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안개 속을 뛰어다니며 살수들의 위치를 제게 소리쳐 알려주었습니다. 왼쪽 나무 위입니다. 세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이번엔 정면 밑을 조심하세요. 보기의 조력 덕분에 저는 수십 명의 살수를 상대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우두머리가 쏜 화살이 보기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보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저는 정신이 나간 듯 칼을 휘둘렀습니다. 분노한 제 칼 끝에 살수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고
마침내 안개가 거칠 무렵 적들은 도망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보기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이의 안색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말했지요. 안개 속에서 죽음이 온다고요. 그래도 아저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임금님께 모든 사실을 보고했고 부패한 권력자들은 대대적인 숙청을 당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보기를 제 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줄 알았지요. 하지만 보기의 천재성은 한양의 궁궐 안에서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보기의 명성을 듣고 아이를 직접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10살 난 아이가 세상을 뒤흔드는 추리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신 것이지요. 궁으로 들어가는 날, 보기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제 옆에 섰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달리 무척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임금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니 내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된단다. 그러나 보기는 제 손을 잡은 채 나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이 궁궐 바닥 밑에 너무 많은 피가 흘러 있어요. 그리고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의 눈 뒤에 제가 차마 말해서는 안 될 검은 그림자가 보여요. 보기의 그 말은 우리에게 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어린 추리 천재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보기가 임금님 앞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자 궁궐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왕실의 비극적인 비밀과 직결된 금기였던 것입니다. 과연 보기는 그 진실을 모두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임금님과 저희 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보기가 임금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건넨 첫 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해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하께서 매일 밤 드시는 탕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 모르시옵니까? 이 한마디로 인해 한양 도성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임금님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좌우에 늘어선 대신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대전 안에서 어린 보기의 목소리는 막다 못해 시리게 울려 퍼졌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아이가 아직 어려 궁궐의 법도를 모르고 실언을 한 것이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임금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한참 동안 보기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곁에 있던 내시에게 명하여 매일 밤 드시던 탕약 사발을 가져오게 하셨지요. 보기야, 내가 이 탕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느냐? 임금님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습니다. 보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탕약 사발에 코를 가까이 대더니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 약에는 몸을 보하는 인삼과 백출 외에도 아주 미세하게 서늘한 기운이 도는 풀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 변방 그늘진 절벽에서만 자라는 설령초라는 약초입니다. 소량으로 쓰면 열을 내리는데 좋지만 장복하게 되면 사람의 기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요. 전하께서 최근 들어 부쩍 밤잠을 설치시고 낮에도 자꾸만 정신이 아득해지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이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슨 망발이냐. 감히 어린 놈이 왕실의 처방을 논하다니. 전하, 저 아이는
요사스러운 술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요물입니다. 당장 끌어내어 엄벌에 처하셔야 합니다. 대신들도 가세하여 보기를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보기를 제 품으로 끌어당기며 결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제가 수년간 데리고 다니며 검증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틀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아이의 말이 거짓이라면 제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대신들의 소란을 손을 들어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이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셨지요. 어이는 방금 설령초를 쓴 적이 없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내 놈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이 탕약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마셔보아라. 순간 어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을 부르르 떨며 탕약 사발을 들던 어이는 결국 사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사발 조각 사이로 검붉은 약물이 번져나갔고 대전하는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와 보기에게 명하셨습니다. 어사이겸과 이 아이를 궁궐 내 별궁에 머물게 하라.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을 단 사흘 안에 밝혀내라. 만약 실패한다면 너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궁궐 안에서의 위험천만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궁으로 옮겨진 뒤 저는 보기에게 물었습니다. 보기야, 너는 어찌 그 냄새만으로 설령초를 알아봤느냐? 보기는 창밖의 달을 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기억나세요? 예전에 평안도에서 만났던 그 약초꾼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요. 설령초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든다고요. 임금님의 눈동자를 보니 수정체 주변에 아주 얇은 푸른 막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건 설령초를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징조거든요. 저는 보기의 관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궁궐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누가 임금님을 시해하려 하는지 그 배후를 밝혀내는 것은 산골 마을의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보기는 저를 이끌고 수라간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수라간 나인들의 움직임과 냄새를 하나하나 관찰하더니 유독 구석에서 불을 떼던 한 어린 무수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손에 묻은 그 가루는 무엇인가요? 보기가 묻자 무수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냥 아궁이 제일 뿐이야. 꼬마야 저리 가렴. 무수리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눈동자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제게 눈짓을 보냈고 저는 무수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겸이다. 내 손에 숨긴 것이 무엇인지 당장 보여라. 무수리의 소매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종이 꾸러미였습니다. 그 안에는 설령초를 가루로 만든 것이 들어있었죠. 무수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습니다. 자신의 병든 어머니를 볼모로 잡고 어떤 고위관리가 시킨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 관리의 얼굴은 본 적이 없고 오직 향낭에서 나는 독특한 향기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보기는 무수리가 말한 향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궁궐 안의 모든 관리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이나 회의장에 숨어들어 대신들의 옷깃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았지요. 그러던 중 보기는 정승 중 한 명인 김판서의 몸에서 그 향기가 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평소 임금님께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보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김판서 대감의 향기는 무수리가 말한 것과 같지만 그 향기 밑에 또 다른 냄새가 숨겨져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장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기괴한 향기예요. 우리는 김판서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깊은 밤, 김판서가 궁궐 구석에 버려진 전각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지요.
그곳에서 김판서가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중전마마의 오라버니인 외척 세력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병세를 악화시켜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받게 한 뒤 자신들이 섭정을 하며 나라를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내일 아침 임금님께 드리는 마지막 독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척을 느낀 자객들이 전각을 포위했습니다. 수십 명의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지요. 저는 보기를 뒤로 숨기고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좁은 전각 안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보기가 전각 벽에 걸려있던 커다란 촛대를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저 촛대 밑에 받침을 발로 차세요. 저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지하 비밀 통로의 개폐 장치예요. 저는 보기의 말대로 사력을 다해 촛대 받침을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커다란 돌판이 열리며 어두운 지하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주저없이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하 통로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보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여기서부터는 발소리를 죽여야 해요. 위쪽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요. 여긴 바로 임금님의 침소 밑입니다. 우리는 지하 통로 끝에 있는 작은 틈새를 통해 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임금님의 침실 구석이었습니다. 침상 옆에서는 김판서가 독이 든 탕약 사발을 들고 임금님께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 약만 드시면 기운을 차리실 것입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김판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기력이 쇠하셔서 그저 멍하니 사발을 쳐다보고만 계셨지요. 저는 지하에서 튀어올라 김판서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김판서, 그만두시오. 독이 든 약을 임금님께 올리다니 이 무슨 대역죄냐? 김판서는 소스라치게 놀라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밖에는 이미 내 군사들이 깔려 있다. 너희 같은 놈들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침소 문이 열리고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시고 호통을 치셨지만 이미 궁궐 경비대까지 김판서의 손아귀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보기가 임금님의 책상 위에 있던 벼루를 집어던졌습니다. 벼루는 정확히 창문 너머에 큰 종을 때렸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미리 제가 수하들에게 일러두었던 비상신호였습니다. 궁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의 충직한 부하들과 의금부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기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김판서가 품속에 숨기려던 비밀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그 장부에는 반역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과 그동안 주고받은 뇌물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결국 반역자들은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김판서와 그 일당은 옥에 갇혔고 임금님께서는 보기의 현명함과 저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공을 세우고 평화로운 삶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보기는 이제 나라의 영웅이 되었고 임금님께서는 보기에게 벼슬을 내리려 하셨지요. 하지만 보기의 얼굴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난 날 밤 보기는 저를 찾아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전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궁궐에서 본 진실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임금님께서도 그리고 죽은 반역자들도 모두 알지 못하는 더 무서운 진실이 저 어둠 속에 숨어 있어요. 보기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김판서의 배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말일까요? 보기는 제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를 찾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달이 붉게 물드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제가 말한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보기가 사라진 뒤 한양 도성에는 기괴한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말한 더 무서운 진실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보기를 찾기 위해 다시금 보찜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암행어사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과연 보기가 남긴 쪽지의 의미는 무엇이고 달이 붉게 물드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보기가 발견한 궁궐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보기가 떠난 뒤 제 삶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궁궐에서의 공로로 저는 높은 관직에 올랐고 임금님의 신임도 두터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시린 바람이 불었죠. 보기가 남긴 그 짧은 쪽지를 품에 넣고 저는 매일 밤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이 붉게 물드는 날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하며 말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평온해진 듯 보였지만 보기가 예언했던 그 기괴한 노래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했죠. 붉은 달이 뜨면 그림자가 주인을 먹고 진실을 아는 아이는 숲으로 숨는다. 사람들은 그저 아이들의 장난 섞인 노래라 여겼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보기가 제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던 중 창밖이 유독 붉게 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평범한 보름달이 아닌 핏빛처럼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더군요. 개기월식이라는 천문 현상일 수도 있었으나 제게는 그보다 더 절박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보찜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도 하인도 모르게 말입니다. 보기가 말한 그곳이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닐었던 팔도강산 중 달이 가장 잘 보이고 붉은 흙이 많았던 곳,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평안도 그 산골 마을의 도깨비 골짜기였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려 닷새 만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골짜기는 3년 전보다 더 황량해져 있었습니다. 붉은 달빛이 계곡 아래로 쏟아지자 흙바닥은 정말 핏물을 머금은 듯 섬뜩해 보였지요. 저는 목이 터지도록 보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기야, 내가 왔다. 아저씨가 여기 왔다. 제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곡 너머 낡은 초가집 한 채에서 희미한 등불이 켜지더니 한 소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법 키가 커서 청년의 기색이 도는,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은 저의 아들 보기였습니다. 보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저씨, 정말 와주셨군요. 제가 너무 늦게 부른 건 아니지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 저는 보기에게 그동안의 일과 그가 발견한 마지막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보기는 저를 방 안으로 데려가 낡은 괴짝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임금님이 직접 쓰신 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임금님께서는 김판서가 독을 쓰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판서가 독을 쓰도록 유도하셨지요. 임금님께서는 반대 세력을 한꺼번에 소탕하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담보로 거신 겁니다. 제가 그날 대전에서 탕약의 비밀을 밝혔을 때 임금님의 눈 뒤에서 본 검은 그림자는 바로 백성보다 권력을 먼저 생각하는 왕의 잔혹한 광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충성을 다했던 주군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분이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였다니요. 보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 하셨죠. 김판서의 자객들 틈에 섞여 있던 흥랑단도 실은 임금님의 비밀 결사였습니다. 제가 궁을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진실과 함께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보기는 이 진실을 밝히면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조용히 숨어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달이 뜨는 날 저를 부른 이유는 이제 임금님의 광기가 극에 달해 또 다른 무고한 피를 부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이 밀지를 들고 다시 한양으로 가서 임금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실 건가요? 아니면 저와 함께 이 진실을 품고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입고 있던 관복을 벗어던졌습니다. 명예와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아이의 목숨이고 우리가 함께 지켜온 정이었습니다. 저는 보기의 손을 잡고 웃어 보였습니다. 보기야, 아저씨는 이제 어사가 아니다. 그저 내 아비로 살고 싶구나. 우리는 그날 밤 그 밀지를 불태웠습니다. 붉은 달빛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온갖 고초와 비밀들을 제로 만들어 날려보냈지요. 다음 날 아침 세상에는 암행어사 이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저를 찾으려 애쓰셨지만 어디에도 제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보기는 장성하여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지요. 아이들은 보기 훈장님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칭송하지만 보기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예시하기를 나눕니다. 권력은 달빛처럼 차갑고 더덥지만 진실을 지키려는 마음은 따뜻한 등불과 같다는 것을요. 제가 만약 그날 보기를 데려다 키우지 않았다면, 혹은 보기의 천재성을 탐내어 권력의 도구로만 썼다면 저는 지금쯤 어느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추리 천재 아이를 데려다 키운 암행어사가 마주한 결말은 결국 화려한 궁궐이 아닌 소박한 평범함 속에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보기처럼 소중한 진실을 말해주는 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손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진실은 때로 우리를 가난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니까요. 긴 시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에도 맑은 달빛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보기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꾸나. 아비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았단다.